한국? 그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냉담한 한마디에 상처받은 딸은 더욱 강한 의지를 품게 됩니다. 78kg의 몸무게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로 한국에 도착한 네덜란드 여성 라우라.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 후 공항에서 딸을 기다리던 부모님의 첫 마디는 라우라, 네가 맞니? 였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생활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봤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을 통해 한국이 한 외국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20살 때 한국에 처음 왔던 네덜란드 여성 라우라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일시적인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못마땅해 하셨죠. 네덜란드에서는 당시만 해도 한국 문화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한국은 단순한 흥미 이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이 미국이나 영국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저는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다녔지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다고 놀렸고 부모님도 그저 사춘기의 일시적인 변덕으로 여겼습니다.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모은 돈으로 한국 어학당에 등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군요.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명문대 입학 통지서를 받아놓고 그걸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우라, 넌 그저 드라마에서 본 환상에 빠진 거야. 현실은 전혀 다를 거라고. 몇 주 지나면 후회할 텐데. 그래도 저는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 모습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몸무게는 78kg으로 과체중이었고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요. 하지만 그런 저도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열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라우라,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면 건강만큼은 꼭 챙기렴. 그 말씀이 제겐 최소한의 승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지만 작은 사진첩을 선물해 주시며 외롭거든 이걸 보렴이라고 하셨죠. 2014년 8월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후덥지근한 한국의 여름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학당에서 소개해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단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요.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이 거의 붙어있는 그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간단한 음식을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지하철 노선도를 읽는 것도 큰 도전이었지요. 어학당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하루에 6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저는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반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학생들이었는데 아시아 언어에 익숙한 그들에 비해 유럽 출신인 저는 한글 자체를 익히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곤 했지요. 주말에는 가끔 혼자 서울 구경을 했는데 언어가 서툴다 보니 관광객처럼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종종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부모님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는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냐고 물으셨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전화통화 중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그 나라에서 네가 뭘 배우겠다는 거냐? 집으로 돌아와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음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꼭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음식 적응, 그리고 외로움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어갔고 길거리,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도 혼자서 능숙하게 타게 되었지요. 이렇게 한국 생활 첫 단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소중하네요.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어학당에서 6개월이 지나고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과는 어울릴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과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 사람들의 솔직함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직설적인 표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살 좀 빼야겠네요. 피부가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키가 크죠? 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지요. 처음에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악에 없는 솔직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체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리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제 몸무게가 한국에서는 자주 화제가 되었지요. 옷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죄송하지만 손님 사이즈는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학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라우라 씨, 한국에서 오래 지낼 계획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몸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어떨까요? 한국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달리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뛰지 못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졌지요. 식단도 바꾸었습니다. 기름진 패스트푸드 대신 한식 위주로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과 같은 음식들이 제 일상이 되었고 놀랍게도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더 깊이 적응하고 싶었고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10kg가량 체중이 줄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났지요.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학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 외국인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류 문화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한류 콘텐츠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진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렸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습니다. 공부는 잘하겠지만 그게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학당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리포트와 발표도 한국어로 해야 했지요.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고 교수님들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같은 학과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네덜란드 사람이 여기서 공부하지? 라는 의문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지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별 과제를 할 때 제 독특한 시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매력을 분석할 수 있었지요. 그 과제로 우리 조는 얼을 받았고 그 후로 저는 팀 프로젝트에서 인기 멤버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계속 감량되어 60kg대로 접어들었고 한국어 실력도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지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MT도 가고 축제 때는 동아리 부스에서 함께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과 교수님의 제안으로 한 기획사의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시각으로 한류 콘텐츠를 분석하고 해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 일을 주로 했지만 점차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유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가 서양 팬들에게 어필할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인턴십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한류 산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분야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이 끝날 무렵 기획사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 씨,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한국 생활이 단순한 경험이 아닌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턴십을 했던 기획사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지만 정식 취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함께 제 외모와 건강에도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3년 동안의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덕분에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거의 20kg가량 체중이 줄어 있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과 동기들은 라우라가 요즘 완전 한국인처럼 변했다며 놀라워했고 교수님들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교수님은 라우라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시지 않고 대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지만 스카이프로 대화할 때마다 건강해 보인다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2학기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중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외국인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 인턴십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였고 해외 사업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면접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최대한 한국적인 매너와 태도로 임했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배운 예의와 겸손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요. 면접관들은 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한국인인 줄 알았다는 말까지 들었지요.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그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주 3일 근무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회였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었지요. 인턴십은 제 예상보다 훨씬 바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한국 연예 산업의 빠른 템포와 높은 기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직장인들의 끈기와 열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여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지요.
저도 그들을 본받아 최선을 다했고 그런 노력이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턴십 중반, 저는 소속 아이돌 그룹의 유럽 투어 준비를 돕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는 제 배경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저는 투어 도시 선정, 현지 프로모션 전략, 심지어 현지 음식과 숙소 추천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라우라 씨,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있나요? 유럽 시장 담당자로 채용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취직 제안 받았어요. 한국의 큰 기획사에서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라우라, 그곳에서 평생 살 생각이니? 네덜란드로 돌아올 계획은 없는 거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을 몰랐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싶었지요. 주간에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졸업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와 협업하는 작곡가였고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유럽 인디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그런 음악을 좋아했기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우리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민준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제 용기와 열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고백했고 저는 기쁘게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저에게 더 깊은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유럽의 시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민준은 저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음악 작업을 응원했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준의 존재는 한국이 제게 더욱 특별한 곳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학사모를 썼습니다. 4년 전 무작정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한 대학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더 기쁜 것은 그 자리에 민준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졸업식이 끝난 후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우라, 정말 대단해.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구나. 그의 진심 어린 축하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바로 그 기획사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해외 사업부의 유럽 담당자로 주로 유럽 시장 분석과 현지 프로모션 전략을 맡았지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인턴 경험 덕분에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한국인들이 점점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배려와 정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지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팀원들이 제게 영양제와 함께 손편지를 건네주었어요. 라우라,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런 작은 배려가 외국인인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팀장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 씨는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같다. 그 말은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확신을 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국인이라는 레이블에 갇히지 않고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민준은 인디 뮤지션으로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고 저는 그런 그의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위한 곡을 만들어 깜짝 선물로 들려주기도 했지요. 한국 생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이 제 진정한 집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예의를 내면화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이제는 고향 음식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라우라,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가 진지했고 결혼도 언젠가는 생각했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눈물을 참으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온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국제 결혼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아직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민준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라우라,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니?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민준은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님은 결혼식이 다가오자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직접 만날 생각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느낄지, 민준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78kg였던 제 몸무게는 이제 55kg로 줄어 있었고 외모뿐만 아니라 자세와 말투, 행동 방식까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라우라, 네가 맞니?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8년 전 그들이 기억하던 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어머니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변했구나. 공항에서 나오면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줄 몰랐구나. 그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첫 인상이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모셔다 드린 후 저는 민준과 함께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지만 최선을 다해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인사를 하며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부모님께 건넸고 그 정성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국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수많은 반찬과 낯선 음식들 앞에서 당황하셨지만 하나씩 맛보시더니 점점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불고기의 맛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좋아하셨지요. 식사 중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을 향한 그의 열정과 저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까지. 민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버지는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심지어 음악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우라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항상 우리 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겠다고.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마음에 큰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서울의 깨끗함과 안전함에 감탄하셨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구나.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놀랍다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한국의 대중교통도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정확성과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네덜란드에서는 요즘 잘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 우리는 네가 철없는 환상 속에 빠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틀렸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네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해.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안고 있던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쇼핑, 찜질방 체험, 한국 드라마 촬영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지요. 특히 어머니는 한식 요리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김치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남편이 될 민준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작곡한 곡들을 들으며 아버지는 진심 어린 감상을 전했고 심지어 자신의 젊은 시절 음악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연결고리가 생겨난 것이지요. 방문 마지막 날 부모님은 저희 결혼식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웨딩드레스 쇼핑을 함께 하자고 하셨고 아버지는 네덜란드 친척들의 방문 계획을 조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저는 감동받았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할 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우라, 너 참 잘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에 지난 8년간의 모든 눈물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주 연락하렴. 이제는 우리도 한국에 더 자주 올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저와 민주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결혼과 서양식 결혼의 좋은 점을 조합한 국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웨딩 촬영을 하는 등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반영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기로 했고 한국 전통 의식과 서양식 선서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저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유럽 시장 담당자로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유럽 투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고 이는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쁜 결혼 준비 중에도 저는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준도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작곡이 한 드라마의 OST로 선정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고 그 곡은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웨딩 촬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지난 8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렵고
불안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선택과 도전들이 이 순간을 향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바꿔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이 나라의 시민과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모습을 완벽하게 꾸며주었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도착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웨딩드레스를 정리해 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이야. 아버지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라우라.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가족과 친구들까지. 두 나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고 아버지의 팔에 의지에 입장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8년 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순간이 이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혼식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전통을 모두 담아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식 맞절과 서양식 반지 교환,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까지. 그리고 민준과 제가 함께 쓴 서약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우라, 당신은 머나먼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오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용기와 열정이 제 삶에 큰 영감이 되었고 이제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꿈과 목표를 항상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준, 당신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른 문화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당신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열린 피로연에서는 양국의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져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과 네덜란드 친구들의 축하 공연이 번갈아 펼쳐졌고 모두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 중 한 하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겁도 많고 말도 잘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에서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다 얻었어요. 결혼식을 위해 준비했던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저희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생을 바꾼 네덜란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기꺼이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지요. 저희 집에 놓인 네덜란드 목각 인형과 한국의 전통 도자기가 마치 저희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식습관의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등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인이지만 네덜란드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각 나라의 특별한 명절과 기념일을 함께 챙겼습니다. 한국의 설과 추석은 물론 네덜란드의 신터클라스나 킹스데이 같은 날도 즐겁게 기념했지요. 결혼 후에도 저와 민주는 각자의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유럽 사업부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민주는 자신의 음악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민준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민준에게는 처음 가는 유럽이었기에 그의 설렘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하자 저는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운하와 튤립밭, 자전거로 가득한 거리들. 민준의 눈을 통해 제 고향을 다시 보니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민준은 네덜란드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보고 어머니가 만든 전통 음식을 맛보고 친척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지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민준이 점점 네덜란드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희는 서로의 뿌리와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를 가지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전해주고 싶다는 꿈도 나누었지요. 네덜란드에서의 2주가 끝나고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걷는 순간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었으니까요. 결혼 2주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은 놀랍도록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더니 우리가 가족이 되는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반응에 저의 불안함은 곧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작은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지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보이는 작은 심장 박동이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밤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첫 손주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 그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축하를 전하셨고 곧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손주를 위한 선물들을 가져오셨지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임신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교에 대한 중요성, 특별한 음식과 피해야 할 것들, 출산 준비를 위한 다양한 클래스 등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특히 태몽이라는 개념은 네덜란드에는 없는 것이라 신기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삼계탕, 미역국, 각종 보양식들이 제 식탁에 오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차 그 맛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적인 산모 케어 방식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회사의 산전 휴가 계획을 알렸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모성 보호 제도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이는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육아 방식은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은 보다 보호적이고 교육 중심적인 경향이 있었지요. 민준과 저는 많은 대화를 통해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육아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실용적인 접근법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었지요. 언어 문제도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3가지 언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한국어로, 저는 네덜란드어로 아이에게 말하고 저희 부부끼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기로 했지요. 언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다중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언어 발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희 부모님은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제는 3번째 방문이라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민준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지요. 두 문화의 어머니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소피아로 정했는데 이는 네덜란드와 한국 모두에서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식 이름으로는 민준의 성을 따라 김소연으로 지었지요. 출산 후 경험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산모가 비교적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최소 3주 동안 철저한 휴식과 특별한 관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중요성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리 아래 회복하면서 동시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요. 수유 방법, 아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등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에는 양가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에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육아 방식은 상당히 달랐지만 각자의 지혜와 경험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네덜란드식의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유와 수면 루틴, 한국식의 세심한 관찰과 케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지요. 소피아가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소피아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100일 떡과 수수팥떡을 나누고 전통적인 100일 사진도 찍었지요. 동시에 네덜란드 전통에 따라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도 준비했습니다. 이날 부모님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사용했던 은 스푼과 포크 세트였지요.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소피아가 네덜란드를 방문하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렴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이후 저희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때로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바쁜 와중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회사의 유연한 근무 제도와 민준의 지지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된 보육 시스템은 큰 도움이 되었지요. 소피아가 1살이 되던 해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럽 현지 사무소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는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네덜란드로 출장이 잦아질 테고 때로는 몇 주씩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과 오랜 대화 끝에 저희는 이 기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은 당신의 꿈을 응원해라며 격려해 주었고 소피아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출장은 암스테르담으로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한국 기업의 대표로 일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하고 사무실 위치를 물색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등 바쁜 일정이었지만 제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저녁 화상통화로 민준과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피아의 성장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을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현지화 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에서 이룬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동시에 민준의 음악 커리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곡한 곡들이 여러 히트 드라마와 영화의 OST로 선정되면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만든 한 드라마 주제곡은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는 그의 음악 스타일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어필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소피아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소피아가 첫 걸음을 뗐을 때 저희는 마치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지요.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한국어와 네덜란드어 단어를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KIJK 바이오와 같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언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처음에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지 발달과 문화적 유연성에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피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기 교육 열풍과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교육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결국 저희는 소피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관심사를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학습 구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2살 반이 되었을 때 소피아는 한국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곧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지요. 선생님들은 소피아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네덜란드 단어를 가르쳐주기도 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던 해 저희는 가족으로서 첫 장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주, 유럽 다른 나라들을 2주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소피아에게 자신의 다른 뿌리를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지요. 네덜란드에 도착한 소피아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당황했지만 곧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특별했고 네덜란드의 공원과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머, OPA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피아의 모습에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이 여행을 통해 저희는 소피아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음식과 생활 방식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더욱 강한 가족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해외여행이 가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지요. 소피아는 종종 네덜란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우리 언제 또 오머, OPA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7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이 나라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길을 걸을 때도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드물었고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4살이 되자 저희는 둘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임신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 계신 부모님은 이번에는 출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더 오래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제가 가진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제 커리어가 단순히 일을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역할로 발전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작정 시작했던 모험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명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다문화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을 담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 노아가 태어난 후 저희 가정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소피아는 동생을 무척 아끼고 보살폈으며 때로는 작은 언니처럼 행동하기도 했지요. 두 아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아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저희는 또 한 번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지요. 네덜란드에서 오신 부모님은 이제 한국의 전통의식에 완전히 적응하셔서
오히려 다른 손님들에게 100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부부는 두 문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네덜란드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양국의 전통 명절과 풍습을 모두 지켰습니다.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한복을 입었으며 신터클라스 때는 네덜란드 전통에 따라 선물을 준비했지요. 소피아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교육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업 성취에 큰 중점을 두는 반면 네덜란드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사회적 기대와 저희의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제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같은 고민과 도전을 겪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함께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만나 교육, 언어, 문화적 정체성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은 점점 규모가 커져 한국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가정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때로는 자녀 교육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지요.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저는 여러 언론과 교육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국제 결혼의 도전과 기회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한 강연 중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보다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한국화되는 것도 외국인으로만 남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요. 이런 활동들이 더욱 확장되어 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저는 한국의 빠른 국제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음악 커리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곡은 이제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한국 전통 요소와 현대 음악을 결합한 곡들은 해외 리스너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종종 제 다문화 경험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내 음악의 핵심이야. 그의 말처럼 저희 가정은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소피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저희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와 국제학교 중 어디를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었지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끝에 저희는 소피아를 한국 초등학교에 보내되 방과 후에는 네덜란드어 유지를 위한 특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8년 전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을 시작하는 학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소피아는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가끔 집에서 네덜란드어 단어를 사용하거나 네덜란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소피아는 자신의 이중 문화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도 곧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이 많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노아는 조용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문화적으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살에 불안하고 자신감 없던 소녀는 이제 전문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제 삶의 중심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부모님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셨고 때로는 몇 달씩 머물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 네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가 많이 반대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넌 옳은 선택을 했고 내 인생을 멋지게 개척했어. 그 말씀에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메었습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곳인지 몰랐단다. 무엇보다 네가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은 저에게 수많은 도전과 기회,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더 넓은 세계관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지요. 한국 생활 10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조정해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의 목표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각 가정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입소문을 타고 많은 가정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는 한국 가정들도 저의 조언을 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자녀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지요. 한국 부모들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다양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피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이야기라는 특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소피아는 네덜란드 문화와 자신의 이중언어 경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관심에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소피아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배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계기였지요. 집에 돌아와 소피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내가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멋지대요. 네덜란드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달래요. 노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보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피아노를 치면 노아는 옆에 앉아 집중해서 듣고 때로는 따라 치기도 했지요. 아빠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노아의 꿈을 저희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저희는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균형 있게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 때는 네덜란드를 방문했고 겨울에는 한국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방문은 아이들이 양쪽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생활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법적 절차와 요구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지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나라에 완전히 소속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한국 국적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마침내 승인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선서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한국 국가를 부르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국적 취득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저의 결정을 이해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뜻이구나.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해.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주민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소피아가 초등학교 5학년, 노아가 유치원.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저희 가족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준에게 네덜란드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6개월간 유럽 투어와 작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용이었지요. 오랜 대화 끝에 저희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네덜란드로 가서 6개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네덜란드 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민준에게는 음악적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저 역시 고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에게 제 뿌리를 더 깊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일정, 저의 일, 집과 재산 관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았지요. 하지만 가족으로서 이런 모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원격 근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떠나기 전 저희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담은 작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 저희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살에 불안하고 과체중이었던 제 모습부터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족의 모습까지.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6개월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네덜란드 학교 시스템을 경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민주는 유럽 음악계와 교류하며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넓혔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고향에서 지내며 제 문화적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학교가 그립다고 했고 민준도 한국의 음악 환경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한국이 더 집같이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라우라,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어디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곳 모두예요. 네덜란드는 제가 자란 곳이고 한국은 제가 스스로를 발견한 곳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과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노아는 이제 자신들이 한국계 네덜란드인이자 네덜란드계 한국인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 저는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0살에 무작정 시작했던 한국 생활은 이제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처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려움은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었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른 외국인들, 특히 자신의 꿈을 위해 낯선 나라에서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과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진심으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20살의 저는 결코 지금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인 남편,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두 아이, 한국 국적, 그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직업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될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도 그랬단다. 한국에서 말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그 순간 저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지지를 제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세대를 거쳐 성장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더 넓은 시야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한국에서의 12년은 저에게 수많은 도전과 기쁨,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불확실했던 첫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나라일 수 있지만 진심과 노력을 담으면 그곳은 곧 기회의 땅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을 다시 썼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